안녕하세요. 전혜지입니다. 오늘은 항부정맥제 중에서 프로케나마이드와 관련된 내용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이 전까지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아미오다론이라든지 리도카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뤄봤었죠. 오늘은 이제 클래스 1A에 속하는 프로케나마이드부터 진행할까 하는데, 여기 쭉 보시게 되면 싱글의 탈분국의 기간과 보는 길이 연장함으로 싱글의 자율성이 억제되고 신실내 전도 속도가 느려진다. 그러니까 빠른 맥에 사용되는 한부정 맥제로서 프로케나마이드가 이제 음, 사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솔직히 좀 더 중요한 내용들은요. 여기에 있네요. 프로케나마이드는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게 좀 더 핵심적인 내용이지 않을까. 앞에서 뭐 부run기 뭐 이런 걸 연장하고 뭐 심실내 전도기를 좀 지연시키고 뭐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이걸 알아봤자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사용될 수 없는 약물인데, 그래서 뭐 투여 방법, 투여 적응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 번쯤 읽어보시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베라파밀을 봅시다. 어, 베라파밀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CA 그리고 NA 우리 몸에 있는 양료 네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Na 칼슘부터 해서 칼륨도 필요하고 나트륨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베라카민과 관련돼서 여러분들 이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요. 요것들 심근의 수축력의 감소 그리고 대부분의 동맥 관상동맥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맥이 이완됨으로써 심장의 후부하가 감소한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심근의 산소 소모량을 줄이고 심근의 일하는 것을 조금 감소시키니까 그리고 이제 심근의 혈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또 하나 방신결절의 불응기를 연장함으로 인해서 심실상 빈맥이 예방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고 심방세동 구구 심방조동 환자의 심박수를 조절하는 데 사용된다는 정도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라파민의 적응증이라고 써져 있기는 한데요. 뭐 베라파밀은 전통적인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오래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약물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흔히 심시상 빈맥 환자를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1차 약물이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뭐 빈맥 환자에게서 어떠한 역할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떠한 역량이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치료 빈맥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 베라파밀도 알고 뭐 프로케나마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실질적으로 베라파밀이 현장이나 혹은 응급실에서 사용되는 일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데노신이라는 매우 효과적인 약물이 개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적인 내용들, 뭐, 투여 방법 같은 것들도 있긴 한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굳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예, 주의사항을 조금 보도록 합시다. 주의사항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해 주실 만한 내용이 뭐가 있냐면 저혈압입니다. 저혈압.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동맥을 대부분 이완시킨다. 그리고 심근의 수축력을 감소시킨다라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장에 문제가 있는 환자 혹은 전도체계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서의 저혈압은 환자가 더욱더 악화될 수가 있어요. 원래 앓고 있던 빈맥이나 섬액의 외쪽으로 이 혈액학적인 안정성을 방해하는 새로운 방향으로 악화될 수 있겠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로 인해서 베라파밀 같은 경우에는 이 저혈압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당연히 이 뭐 CA99 NA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기 때문에 이 저혈압일 때 근육의 그 수축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근육의 움직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칼슘을 집어넣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 저혈압에서 벗어나는데 효과적일 수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베타교감 신경 차단제나 심근수축력과 심박수를 동시에 저하시키는 약물, 이전에 했던 약물들, 그러니까 베라파밀이 가지고 있던 기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약물들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 베라파밀의 효과가 더 증대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뭐 디지털리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디지털리스는 신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물이죠. 베라파밀은 신근의 수축력을 약화시키는 약물이기도 하고, 그래서 둘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함께 투여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중간쯤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제 이 지탈리스, 우리가 흔히 디곡신이라고 하는 이런 약물들을 사용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방신결전 전도 장애가 이 동반된 환자에게서의 베라파밀 투여는 이제 완전 방신 차단까지, 얘가 지금 전도 체계를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기 신호를 보내는 작업 자체를 조금 지연시키는 약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도 차이가 있는 환자에서 이것도 또 지연시킨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예 전도 전달이 차단될 수도 있겠다. 차단될 수 있는 상황까지 악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섬액 발생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서도 계속했던 내용들과 조금 연관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베라파밀은 심근수축력과 혈관 이완하는 작용 외적으로 전기 신호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빈맥 환자에게서 빠르게 전달되는 전기 신호를 느리게 낮춤으로써 빈맥 환자를 좋아지게 만드는, 혹은 이 빈맥 환자의 빠른 맥을 완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인데, 이게 섬액 환자 혹은 섬액이 발생할 수 있는 환자에게 사용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 또한 악화되겠죠. 뭐 간단한 이야기들 혹은 이전에 했던 내용들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들이라서 그냥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거나 혹은 상식적으로 떠올려 봐 주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건, 이제 비맥 환자 치료액이 많이 사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QRS 강국. QRS 간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알고리즘 배울 때, 이 타키카디 알고리즘 배울 때, 이 QRS파가 레로냐 와이드냐에 따라서 치료 반응이 좀 달라졌었죠. 베라파밀도 여기 조금 해당되는 약물 중에 하나인데, QRS 감각이 연장된 빈맥 환자에서는 베라파밀의 투여가 절대 불가하다는 점, 요거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심시비뇨 환자에서 또 베라파민이나 딜티아젠을 투여하게 되면 심각한 저혈압이 초래될 수 있고, 때에 따라서 심시세동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WPW 종이 흥분 증후군 환자에게서 역회성 회계염 빈맥이 또 발생하면 큐라스 관계 연장된 빈맥으로 관찰된다. 여기 앞서 얘기했던 거 있죠? 연장된 빈맥 환자, 여기서도 PRS파가 연장된 빈맥, 그래서 WPW 환자에게서의 베라파민 투여는 방시 전달 차단, 캔트다가 부르기 짧아져서 심박동수가 더 빨라지거나 혹은 심실세동이 초래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결론만 보게 된다면 QRS 간격이 연장된 환자이거나 조기 흥부증후군으로 진단된 환자에서의 베라파밀은 절대 투여가 안 된다는 점, 절대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좀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이 따라서라는 결과에 이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들까지 여러분 한꺼번에 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결과만이라도 여러분들 좀 알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아데노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방광기가 매우 짧다. 그리고 투여 후에도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가 유지된다. 그래서 방광기가 짧다는 소리는 우리 몸에 이제 그 응급 상황에서는 다른 뭐 병동에 오랫동안 장기간 머물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좀 그렇지만 환자의 상황에 맞춰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여러 약물들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모르는 응급 상황이라는 곳에서는 방광기가 짧고 약물 기전이 바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투여 즉시 약 효과가 나야 되는데 투여하고 난 후에 뭐 해독되고 간에서 해독되고 소화시킨 다음에 각각의 표적 기관의 약물이 들어가야지만 효과가 나타나는 약물보다는 이 정맥로 혹은 뭐 아이오로 직접적인 투여 후에 혈액 내 투여 후에 약물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약물 그리고 방광기가 짧은 약물 이런 것들이 이제 응급실이나 응급 상황에서 사용하기 적합한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짧은 방광기를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 치료 효과의 기간도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복 투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응급 상황에서는 많이 자주 사용될 수 있는 약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이 발달성 심실상 비밀 치료 과정에 최초로 투여되는 약물이다. 흔히 뭐 PSVT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 상황일 때 이제 1차 약물로 사용되는 약물이 아데노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작용하는 곳이 어디냐? 방신결절이다. 그래서 방신결절을 회기로로서 이용하지 않는 빈맥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아데노신이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보시게 되면 심방세동, 심방조동, 심실, 빈맥이 발생한 환자에게서 아데노신을 투여하더라도 일시적인 방실결절 차단 효과만 나타날 뿐 빈맥은 치료되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데노신을 뭘로 많이 사용한다? 감별 진단에도 투여할 수 있다는 점. 아까 전에 이제 투여 목적으로 이제 치료 목적으로 PSVT 때 1차 약물이다라고 1차 약물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 약물뿐만 아니라 약물이긴 하지만 다른 병을 PSVT 외에 다른 병을 이제 다른 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다른 전도장애 혹은 다른 이 심실 전도의 문제들을 찾기 위한 감변 진단 목적으로 치료 목적이 아니라 감변 진단 목적으로 이 아데노신이 투여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내용들이 뭐냐? QRS파가 확장되어져 있으나 심실상 빈맥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데노신을 투여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통상적으로 심실상 빈맥 환자 같은 경우에는 QRS파가 이제 레어하다, 좁은 QRS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뭐 무조건 그렇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실시상이라고 하더라도 QRS파가 이제 넓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 이거는 여러분들이 심전도 같은 곳에서 이제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통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런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 이 심시상의 빈맥임에도 불구하고 몇몇 상황들에서는 혈액스파가 영전될 수 있다. 와일드하게 나타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아데노신 투여를 시도할 수가 있는 거죠. 심시상 빈맥인데 그냥 혈액스파가 넓어진 거라고 판단이 들게 된다면 아데노신을 투여해서 간별 진단 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다. 혹은 이제 PSVT라고 하게 된다면 물론 PSVT는 이제 내려갈 거예요. QRS가 연장되지 않고 그렇다고 하더라면 아데노신을 투여하더라도 커다란 부작용이 없고 이게 뭐 최대 길어봐야 40초 동안 약효가 난 후에 이 약 효능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당장 급한 응급 환자로서 지금 당장 처치를 받지 않으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환자에게 감별 목적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투여 방법은 여러분들 이제 뭐 1차 6, 2차 뭐 2배 용량해가지고 늘리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투여도 안 되면 이제 베라파밀까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하겠지만 베라파밀을 투여하기에는 아데노신이라는 약물이 너무나 조금 이제 효과적이라서 이제 아데노신의 반복 투여가 좀 실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자, 투여시 주의사항이라고 써져 있어요. 뭐 가벼운 부작용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부작용이 1분 내에 소실된다는 점, 그러니까 약 효능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부작용도 당연히 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방광기가 짧은 게 이제 응급 상황에서 자주 사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고요. 그 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약 효과가 떨어지면 그냥 이런 부작용들 다 모두 다 소실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이제 좀 더 보실 만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방신결절 내의 전도장애나 동반결절 기능장애가 있는 환자에서의 아데노신 투여는 이 방신결절에 작용하는 아데노신 효과하고 더불어서 아예 전도장애 외적으로 좀 더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아미노필루린 등의 이제 메틸 잔틴 계통 약물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데노신의 약물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디필리데일 다몰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데노신의 대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아데노신 작용을 항진시킨다는 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아데노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빠르게 퍼져서 바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이 아데노신이 작용하는 것을 계속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아데노신이 누적되겠죠. 차고차고 축적되겠죠. 이 축적된 아데노신이 갑작스럽게 대사가 끝나면 한꺼번에 이 작용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진이라는 말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은 네, 어, 한 번쯤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설명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근수축력 및 혈압 조절 약물이 나올 건데 이것 또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알파 베타 수용체와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약물들이 또 눈에 띄게 보이죠. 에피네프린부터 노르에피린, 도파민, 도부타민, 이소프로테놀이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돼서는 뒤쪽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거니까 뭐 보면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교과신경수용체라는 건 이제 다 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알파 뭐 베타 있는 거 다 알고 있죠. 여기 뭐 도파민 수용체를 따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이제 알파랑 심장 쪽에서는 조금 더 알파랑 베타를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관련돼서 여러분 다 알고 있긴 하겠지만 내용이 이건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키는 정도로 이제 책의 내용을 언급할 건데 알파 수용체는 혈관 수축 그래서 알파1을 흥분시키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말초혈관 저항을 증가시키면서 혈압을 높이고 그 다음에 심장 후발을 증가시키는 이제 가장 흔하게 여러분이 사용되는 약물은 이제 에피네프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또 하나 보셔야 될 거는 이 알파 수용체는 심근에도 분포한다는 점. 그로 인해서 알파 수용체가 흥분하게 되면 그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고 심박동수가 감소한다라는 점. 그러니까 한 번에 짤 때 많이 짜고 속도는 줄어든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내용들이 써져 있지만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2 이것도 중요한 것들만 좀 보고 넘어갑시다. 알파2 수용체 같은 경우에는 혈관의 긴장을 조절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알파2 수용체가 흥분되면 노르에피네프린 분비를 억제해서 알파1 수용체에 의한 혈관 수축 작용을 억제한다. 라는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베타1인데 베타1 같은 경우에는 심근의 부분에서 심근 수축력과 심박동수를 증가시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베타2는 혈관 기관지 자궁 소화기 회분근을 이완시킨다 라고 요 정도까지만 여러분들 빠르게 이해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도파민 수용체까지 있긴 하지만요. 도파민 수용체에 작용되는 심장 약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있는 것만 첫 번째 줄만 조금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네, 요 정도 제가 언급한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 기억해 주시면 완벽하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뭐 알파 수용체는 뭐 한다, 알파 2 수용체는 뭐 한다, 알파 1 수용체는 뭐 한다, 베타 2 수용체는 뭐 한다. 요 정도까지만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될 거고 이게 정말 기본입니다. 기본은 꼭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 있죠.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알파 1, 그 베타 1에 있지만요. 알파1 수용체에 좀 더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적으로도 뭐 베타1 수용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신경 수축력이 있긴 하겠지만 뭐 신경 수축력의 증가가 있긴 하겠지만 이 노르에피네프린의 그 응급실내 사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혈관 수축 말초혈관의 저항의 증가를 야기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아래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일일이 하나씩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저구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보게 되면 말초 혈관 저항 감소로 인해 쇼크가 발생한 환자의 혈압을 높이기 위해 사용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줄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신경 수축력도 뭐 증가시키는데 이 노르에피네프린이 사용될 수 있겠지만요. 그거보다는 이 말초혈관 저항을 증가시키는 곳에 더 많이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말초혈관 저항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게 된다면 뭐 일정한 약물이라든지 혹은 뭐 알러지 반응이라든지 뭐 어떠한 그 상황에 의해서 환자의 이 혈관들, 말초혈관들이 다 이완된 겁니다. 이완돼서 실질적으로 혈액의 소실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환자에게 쇼크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뭘 투여하게 된, 뭘 야기하게 된,
치료를 위해서 무엇을 하게 되면 되냐? 역으로 이완돼서 문제가 되었으니까 다시 수축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때 사용되는 약물들이 노르에피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르에피린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뭐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니까 이제 자주 보실 건데 뭐 세티샥이라든지 뭐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든지 이런 환자에게서 뭐 노르에피네프린 혹은 뭐 도파민 같은 이 약물들을 써서 혈관을 수축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그 아래에 있는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뭐 네, 한 번쯤 보고 네, 넘어가 주셔도 될 것 같고 투여 방법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혈관 밖으로 넘어갔을 때 주변 조직을 개사시킬 수 있다는 점 요즘 좀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심근허혈이 있는 환자에게서 심근수축력의 강화로 인해 심근허혈이 조금 심화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수환량 감소가 있는 환자에게서도 이 혈압 증가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더욱더 이 심근허혈이라든지 혹은 이 혈압량 감소가 있는 환자에게서 오히려 다른 부정맥을 좀 발생시킬 수 있는 이러한 효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순환은 문제 없으나 그러니까 피가 빠져나간 건 아니고 단순히 혈관만 이완되어서 쇼크가 발생한 환자에게서 적절하게 혈관을 수축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약물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혈액 소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순환계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3개가 있죠. 심장과 혈관과 혈액. 이 중에서 혈관만 문제가 있을 경우에 노르에피네프린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도파민부터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